결혼 전 이건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죠.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꽃집 문을 열고 오전에는 꽃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오면 늘 밝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쁜 걸로요라고 하죠. 그럼 저는 그분의 표정을 보고 어울릴 만한 꽃을 골라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났어요. 박영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장미 몇 송이만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꽃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 뒤에 또 오시는 거예요. 같은 시간 거의 오후 2시쯤이었어요. 또 장미요? 네, 같은 걸로 주세요. 처음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니까 궁금해졌죠. 혹시 어디에 가져가세요? 그제서야 박영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 앞 화단에 심으려고요. 혼자 살다 보니 집이 너무 삭막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왠지 친근감이 생겼죠. 그 뒤로 박영수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미가 키우기 쉬운가요? 물만 잘 주면 괜찮아요. 다만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게 됐어요. 박영수는 68살이었고 몇 년 전에 직장에서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박영수는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들어주는 건 잘하더라고요. 제가 꽃집 일로 힘들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가끔은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죠. 비가 오는 날엔 박영수가 우산을 가져와서 제가 꽃을 옮길 때 씌워줬어요. 무거운 화분을 들 때도 말없이 도와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박영수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후 2시쯤 되면 시계를 보게 되고 박영수가 오면 왠지 마음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이 든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어요. 왠지 설렜죠. 커피를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영수는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찾아서 해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전처 문제나 아이 문제는 다 정리됐어요. 그때 박영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깊이 묻지 않았어요. 사실 묻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정리됐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박영수와 함께 있을 때의 기분을 말이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며 웃었고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외로워서 누구든 좋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박영수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배려심도 있고 말도 차분하게 하고요. 무엇보다 저를 편하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꽃집 방문이, 일주일에 한두 번의 커피 시간이, 그리고 점점 자주 만나는 시간들이 됐죠.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5살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영수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컸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구별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에 빠져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박영수와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꽃집 단골 손님인 김정희가 눈치를 챘더라고요. 김정희는 저보다 1살 어린 64세인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꽃집도 자주 이용하는 분이에요. 선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날 김정희가 장미 한 다발을 사면서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죠. 뭔 소리예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쁜 걸 입고 다니잖아. 사실 김정의 말이 맞았어요. 박영수를 만나면서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고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꺼내지도 않았던 립스틱도 발라보고요. 결국 김정희에게 박영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김정희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궁금했어. 누가 매일 장미를 사가나 싶어서. 눈치챘어요? 당연하지. 이 동네에서 누가 꽃을 사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저는 박영수에 대해 아는 것들을 말해줬어요. 68살이고 퇴직했고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전처와 아이 문제는 정리됐다는 것까지요. 김정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처 문제가 정리됐다는 게 뭔 뜻이야?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아니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선영아, 그 나이 남자가 전처 문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김정희의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영수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뒤 김정희가 또 꽃집에 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진지했어요. 선영아,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그분과 결혼 생각은 없어? 결혼이요? 사실 저도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박영수와 함께 있으면 편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결혼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저런 괜찮은 사람 다시 못 만나. 내가 봐도 정말 괜찮은 분 같던데? 김정희가 제 등을 떠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결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긴 뭐가 성급해. 우리 나이에 연애를 몇 년씩 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아.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김정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65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 박영수와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박영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결혼 생각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뻤어요. 박영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박영수는 말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선영 씨와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나이에 드라마 같은 사랑을 기대하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처분이나 자녀분과는 정말 문제 없나요?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박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다 정리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아니,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정희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잘했어.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줬어요. 꽃집 단골 할머니들은 그 나이에 재혼하다니 용기가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을 할 나이도 아니고 서로 간소하게 하자고 합의했거든요.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간단한 식사 자리만 갖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결혼하는구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우리 부부네요. 박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지만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수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박영수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박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통화가 끝나고 박영수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런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녁 시간이나 밤늦게 왔어요. 박영수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거겠지. 각자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화 통화 후에 박영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한숨을 자주 쉬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부부잖아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전 직장 일로 가끔 연락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전화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걸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한 건 아닐까? 박영수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박영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개인적인 일이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가면서 그 이상한 전화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꽃집 정리를 하고 있었고 박영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아니,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내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내 엄마라는 말이 들렸거든요. 내가 지금 결혼했다고 했잖아. 상황을 좀 이해해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전화는 박영수의 자녀와 통화하는 거였구나. 그런데 왜 결혼했다는 걸 이제야 말하는 걸까요? 통화가 길어졌어요. 박영수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어요.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전화가 끝나고 박영수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와 통화한 거예요? 박영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그럼 전처 문제가 정리됐다는 건 뭐였어요?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들키기 싫었던 것을 들킨 표정이었죠. 정리됐어요. 이혼은 진작에 했고, 그럼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매일 전화가 와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양육비 문제로 가끔 연락이 와요. 그제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처와 이혼은 했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 아이가 있고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17살이요? 그럼 한창 돈들 나이잖아요.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학원비나 용돈 문제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전처 문제는 다 정리됐다고 했던 말이 무색했어요.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부담스럽다고 숨기는 게 맞나요? 부부가 되면 함께 짊어져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박영수 씨 계세요? 누구세요? 저 김미경이에요. 영수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 사람이 전처라는 뜻이잖아요. 잠깐만요. 박영수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저는 부엌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들리더라고요. 응, 알겠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난다고요? 전처와 만난다는 거예요? 전화가 끝나고 박영수에게 물어봤어요. 전처분과 만나는 거예요? 아이 문제 때문에 잠깐 만나야 해요. 무슨 문제요?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대학 문제도 있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이 결혼 후에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어요? 박영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로서 책임이잖아요. 그 말이었어요. 바로 그 말. 아빠로서 책임이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저는 아내지만 동시에 항상 설명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영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권리도 없고 의견을 낼 권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요. 다음 날 박영수가 전처를 만나러 나갔어요. 오후 2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5시간 동안 뭘 이야기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면 또 아빠로서 책임이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박영수는 여전히 전처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아이 문제로 수시로 연락하고 양육비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고 알 권리도 없고 그저 집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박영수가 갑자기 말했거든요. 다음 주에 아들이 집에 올 거예요. 아들이요? 네, 대학 상담 때문에 서울에 와야 한대요.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며칠 머물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이요? 신혼집에 일주일 동안 아들이 머물다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영수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정해진 일이에요. 또 설명받는 사람이 됐어요.
박영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갑자기 정해지는 일이고 저는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영수의 아들 민수가 집에 온 날 저는 긴장했어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박영수와는 달리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예요. 짧게 인사하더니 아버지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봤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어색했어요. 민수는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만 이야기했죠. 아빠, 엄마가 대학 학비 걱정하고 있어. 얼마나 들어? 입학금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돈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알겠어. 내가 마련해 볼게. 박영수가 쉽게 대답했어요. 마치 1,000만 원이 작은 돈인 것처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영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전처와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 전에 전처 문제는 다 정리됐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박영수 자신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리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전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그 어떤 대화에도 끼지 못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수가 엄마가 요즘 혼자 살기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다시 만날 생각 없어? 민수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박영수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 없어. 하지만 그 대답이 확신에 찬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민수가 떠난 후 저는 박영수에게 말했어요.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싶어요. 박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결혼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거예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정리될 거라는 말. 하지만 언제 정리되는 거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아니면 평생?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시작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박영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결혼했는데 박영수는 기존 인생에 저를 끼워 넣으려고 결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전처와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중에 듣는 사람, 설명받는 사람일 뿐이었죠.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원했던 결혼이 이런 거였나? 답은 아니다였어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박영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꽃집 문 앞까지 마중 나와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꽃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박영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있다고요?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 꽃집에서 일하잖아요. 그거 일이라고 할 수 있나?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취미라고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제 생업을 취미라고 하다니. 그때부터 저는 박영수가 제 일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요. 연애할 때는 수고하세요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제 일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집안일에 대한 태도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설거지라도 함께 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 됐어요? 저녁 7시만 되면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 게 맞다고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됐어요. 어느 날은 꽃집 일이 특히 바빠서 늦게 들어왔어요. 8시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박영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밥이 이렇게 늦어도 되나? 죄송해요.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그럼 미리 해놓고 가든지. 미리 해놓고 가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밥까지 준비하고 꽃집에 가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제가 씻고 있는 동안 박영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내 속옷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어느 서랍? 옷장 맨 위 서랍이요. 5분 뒤에 또 두드렸어요. 양말이 없네.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제가 가방이 무거우면 들어주고 문 앞에서 기다려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를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짜증났던 건 박영수가 술을 마시는 날이었어요. 박영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셨어요. 연애할 때는 술 마시고 들어갈게요라고 미리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조용히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느 금요일 밤 11시쯤이었어요. 박영수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이미 잠옷을 입고 내일 꽃집에서 쓸 리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안주 좀 준비해줘. 갑자기 안주를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벌써 11시가 넘었는데요. 술 마시면 해장국이라도 먹어야지. 해장국을 11시에 끓여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드세요. 그러자 박영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집 여자들은 다 해주는데. 다른 집 여자들요? 저는 다른 집 여자가 아니라 박영수의 아내인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결국 그날 밤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꽃집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박영수의 비위도 맞춰야 하고 어느 날 저녁 정말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밥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박영수가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럼 꽃집 그만둬. 저는 깜짝 놀랐어요. 꽃집을 왜 그만둬요? 나 혼자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집에서 쉬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좋은 제안 같지만 왠지 불편했거든요. 꽃집은 제 일이에요.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그만둘 수 없어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잖아.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지. 또 그런 말이었어요. 제 일을 무시하는 말. 작아도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하든지. 하지만 집안일은 제대로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꽃집 일도 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박영수는 뭘 하는데요? 당신은 뭘 도와주는데요? 내가 뭘 도와줘?
집안일이요. 박영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 밖에서 돈 버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 돈 번다고요? 박영수는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서 사는데요. 저도 돈 벌고 있어요. 그깟 꽃집으로 얼마나 벌겠어? 그깟 꽃집이라고요? 연애할 때는 꽃집 운영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했으면서요. 그날 밤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아니,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박영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들 이렇게 참고 사는 거야. 그 한마디였어요. 바로 그 말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다들 이렇게 참고 산다고요? 결혼이 참고 사는 거라고요?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가 되면 서로 맞춰줘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해줘. 저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어요. 박영수는 전혀 맞춰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박영수는 처음부터 함께 사는 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아내가 된 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을 뿐이었어요. 밥 차리는 아내, 집안일하는 아내, 박영수의 기분을 맞춰주는 아내. 연애할 때의 그 배려심 많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밥 안 해줄 거야?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꽃집에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위해 결혼한 거지? 외로움을 달래려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데 지금 저는 연애할 때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박영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박영수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아니,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웠어요. 혼자 살 때는 최소한 누가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일을 폄하하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기 전에 꽃집에 앉아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인가? 답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를 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결혼은 저 혼자 챙겨주고 저 혼자 의지하고 저 혼자 늙어가는 것 같았어요. 박영수에게는 사랑도 사라지고 배려도 사라지고 오직 아내에 대한 기대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결혼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박영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앞으로 생활비를 좀 줄여야겠어. 저는 장을 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차를 바꿔야 한대. 지금 타는 차가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민수 차 이야기였어요. 또 아들 이야기. 차요? 얼마나 해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아들 차에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적금 좀 깨고 없는 부분은 대출 받으면 돼.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는다고요? 아들 차 하나 때문에요? 꼭 지금 바꿔야 하나요? 박영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영업직이라 차가 중요해. 고객들 만날 때 이미지도 있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40살 넘은 아들이 차를 바꾸는데 왜 아버지가 돈을 대줘야 하죠? 민수 씨가 스스로 마련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박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당연하다고요? 저희 생활비를 줄여가면서요? 그날부터 정말로 생활비가 줄어들었어요.
장을 볼 때마다 가격을 따져봐야 했고 꽃집에서 필요한 용품들도 미루게 됐어요. 반면에 민수에게는 돈이 물처럼 흘러갔어요. 한 달 뒤에는 민수 월급이 줄었다며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했어요. 매달 50만 원씩이요. 50만 원이요?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한데요. 조금만 참아. 민수가 새 일자리 구하면 끊을 거야. 조금만 참으라는 말. 그 말이 박영수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수의 새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았고 50만 원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꽃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달 수입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박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 꽃집 수입이 좀 적어요.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박영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하든지. 더 열심히 하라고요? 저는 이미 하루 12시간씩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꽃집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 꽃집을 그만두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을 왜 그만둬요? 그 나이에 취직이 어디 되겠어. 그냥 집에서 쉬어. 박영수는 제 꽃집 일을 계속 무시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수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민수가 전세 계약 갱신해야 한대.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고 해. 얼마나 부족한데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우리 집을 담보로요? 저와 함께 사는 집을 담보로 아들 전세금을 마련한다고요? 너무 무리 아닌가요? 민수가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박영수에게는 민수가 길거리에 나앉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힘든 건 참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민수가 안정되면 갚을 거야. 또 그런 말이었어요. 나중에 갚는다는 말. 언제까지 나중인 건지도 모르면서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 동의 없이요. 박영수가 혼자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었어요.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 반대할 게 뻔하다고 혼자 결정한다고요? 그럼 제 의견은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집 분위기는 더 나빠졌어요. 대출 이자 때문에 매달 40만 원씩 더 나가게 됐거든요. 저는 꽃집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빠듯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에게는 돈이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민수가 옷 좀 사야 한대. 면접 볼 때 입을 정장이 없다고 해. 민수가 병원에 가야 한대. 건강검진 받으려니까 돈이 좀 드나 봐. 민수가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한대. 축의금 좀 빌려달라고 하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민수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이상해요. 제 생활비는 줄이자고 하면서 민수 씨한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박영수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죠? 저도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와 아들은 다르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건데요? 뭐가 달라요? 아들은 내 피를 나눈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그럼 저는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인가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박영수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랐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특별하지. 특별하다는 말로 둘러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박영수의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박영수와 민수였어요. 저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 보태주고, 힘들 때 참아주고, 불편할 때 맞춰주는 사람. 다음 날 민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아빠, 차 수리비가 좀 나왔어.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 또 나간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말했어요. 너무 자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박영수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내 돈으로 내 아들 도와주는 게 왜 문제야? 내 돈이라고요? 그럼 제가 벌어오는 꽃집 수입은 뭐죠? 저도 돈 벌고 있잖아요. 그거야 용돈 정도지. 용돈이라고요? 매달 200만 원 넘게 벌어오는 게 용돈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제 적금과 꽃집 수입으로 모은 돈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려고요.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생활비 부족분을 제가 계속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영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반면에 민수에게는 지난 5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차가, 생활비 지원, 전세 보증금, 그 외잡비까지 합치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저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수는 보호받는 사람이고 저는 그 보호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꽃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민수에게 흘러가고 제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고 박영수는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65살에 재혼한 이유가 뭐였나요? 서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의지당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제게 의지하지만 저는 박영수에게 의지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혼자 살 때는 제가 번 돈을 제가 썼는데 지금은 제가 번 돈이 민수에게 가고 있었어요. 혼자 살 때는 아무도 제 일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제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아예 의견을 낼 자격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나?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7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말투도 날카로웠어요. 아빠,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민수가 거실에 앉으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뭔가 불편한 시선이었죠. 박영수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민수는 제가 있는 게 거슬린다는 표정이었어요.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말할 거니까 들으세요.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무리? 돈 문제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에 차값에 생활비까지 아빠 형편에 너무 무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돈이 부담된다고 말하다니.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는데요. 박영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을 리가 없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적금도 다 깼다면서요. 민수가 박영수를 쳐다보더니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 인생에 왜 끼어드셨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인생에 왜 끼어들었냐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박영수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는 재혼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무리해서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아빠 노릇하려고 하시잖아요. 왜요? 새어머니 앞에서 멋진 아버지로 보이시려고요? 민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힘든 걸 모르는 줄 알아요? 꽃집에서 번 돈까지 끌어다 쓰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꽃집에서 번 돈까지 안다고요? 저는 박영수를 쳐다봤어요. 설마 민수에게 제 사정까지 이야기한 건가요? 박영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아빠가 빚까지 내가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민수야. 박영수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아빠는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하셨어요. 돈 걱정도 없었고 저희랑도 편하게 지냈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보기에는 제가 박영수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인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새어머니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빠 돈을 자기 일에 쓰면서 왜 우리 가족 일에는 간섭해요? 우리 가족 일이라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간섭한 적 없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비웃듯 웃었어요. 없다고요? 아빠한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 모자 관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이간질이라고요? 저는 그저 가정 경제가 힘들다고 말한 것뿐인데 그게 이간질인가요? 박영수가 민수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만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하기는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이 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돈이요? 아니면 노후 대책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가 저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구나. 아버지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65살에 무슨 사랑이에요.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아직 혼자 살고 있고 저도 아빠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전처 이야기였어요. 민수는 아직도 부모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도 안 먹고 박영수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밤늦게 집을 나갔어요. 박영수와 무슨 이야기를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가 어린애라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어린애요? 40살 넘은 사람이요? 민수 말 중에 틀린 건 없어요. 뭐가 안 틀려?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맞잖아요.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던 것도 맞고요. 박영수가 부인하려고 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와 결혼해서 좋은 점이 뭐예요? 박영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결혼에서 제가 얻은 게 뭔지요. 외로움이 해결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나요? 아니요.
제 돈만 나가고 있어요.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나요? 아니요. 매일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죠? 그날 저녁 저는 꽃집에 갔어요.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꽃집에 앉아서 민수가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인생에 왜 끼어드셨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저는 끼어든 걸까요? 박영수의 인생의 불청객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니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박영수는 재혼 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아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무리하고 그 무리는 결국 제 몫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박영수의 진짜 가족은 전처와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고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박영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은 어떨까? 제 아들은 결혼 전에 한 번 인사만 했어요. 어머니가 좋으시다면 저도 찬성해요라고 했죠.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도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나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어요. 저도 아들에게 새아버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결국 저희 각자의 아이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저희 둘만의 결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박영수의 아이들이 계속 개입하고 제 아이는 완전히 소외됐어요. 이게 정상적인 재혼 가정인가요? 꽃집에서 장미들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꽃들 사이에서 혼자 울었어요. 65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외로워서 시작한 결혼이 더 큰 외로움을 주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 민수와의 일이 있고 난 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박영수는 아들이 한 말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민수가 사실대로 말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박영수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전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응,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 알겠어. 내가 생각해 볼게. 통화가 끝나고 박영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엄마한테 이야기했나 봐. 우리 결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 결국 전처까지 개입하게 된 거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하네. 다시 만나자고요? 전처와요? 왜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우리끼리 정리할 게 있다고 해.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있는데 전처와 뭘 정리한다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조금 조용히 지내자. 조용히 지내자고요? 마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저인 것처럼. 그날 밤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상해요. 결혼 전에는 전처 문제가 다 정리됐다고 했잖아요. 정리됐어. 이혼했으니까. 이혼했다고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수시로 만나고 아이 문제로 연락하고 돈도 계속 보내고. 박영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을 버리라고? 아이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의 결혼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시는 무슨? 다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요? 그럼 제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 인생에서 어떤 위치인 거예요? 박영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당신에게는 전처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하고 그럼 저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이라고요?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당신은 아직도 전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아프면 먼저 걱정해 주세요? 제 일이 힘들 때 격려해 주세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박영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은 저를 아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해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와 결혼해서 행복해요? 박영수가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박영수도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은 실패예요.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걸 쏟아냈어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워서 결혼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영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해? 당신 삶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처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박영수가 반박하려고 했어요. 정리됐다고 했잖아. 말로만 정리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떠올린 게 있었어요. 예전에 TV에서 본 프로그램이었어요. 재혼한 부부의 90%가 이혼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 전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정리되어 있는지요. 박영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정리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처와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지 않았고 감정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날 밤 박영수는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결론은 간단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영수는 전처와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족관계적으로도 저 역시 박영수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였어요. 65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 같으니까 결혼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은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삶과 하는 거였어요. 박영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박영수의 삶과 결혼한 거였어요. 그 삶에는 전처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박영수가 말했어요. 미경이랑 만나서 이야기해봤어. 미경은 박영수 전처 이름이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하네. 내가 너무 무리한다고. 결국 전처까지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박영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어. 생각해본다는 건 결국 헤어지자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끝이 보이니까. 좋아요. 정말? 네. 저도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당신 삶이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삶도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결정했으니까. 이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리되어 있는지였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재혼의 진짜 조건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박영수도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각자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산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다만 박영수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박영수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민수 전세 보증금 때문에 생긴 빚이니까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날 마음이 복잡했어요. 8개월 전에는 결혼 신고를 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혼 신고를 하러 오는 거니까요. 후회 없어요? 박영수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없어요. 당신은요? 저도 없어요. 서로 솔직했어요. 이 결혼은 둘 다에게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영수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외로워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영수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장에서 박영수 옷들을 빼내고 화장실에서 면도기와 로션을 치우고 거실에서 박영수가 즐겨보던 신문들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기보다는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무거운 짐은 박영수가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전처와의 관계, 아들과의 갈등, 경제적 부담, 그리고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까지.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을 보면 또 혼자가 됐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차리면 됐어요. 박영수 취향에 맞춰서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고 시간에 쫓겨서 저녁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꽃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피곤하면 그냥 쉬면 됐어요. 가장 좋았던 건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꽃집 수입이 적은 달에도 누군가 탓하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필요한 것을 사는데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정희가 꽃집에 왔어요. 선영아, 어떻게 지내? 김정희는 제가 이혼한 걸 알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잘 지내요.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김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외롭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결혼했을 때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했어요. 결혼했을 때는 늘 누군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만 챙기면 됐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 김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불안하기는 해요.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계획해 봤어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도 혼자 여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다녔고 혼자 될 때는 여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부산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꽃집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꽃집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박영수 일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새로운 꽃 종류도 들여놓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꿔봤어요. 손님들이 꽃집이 더 예뻐졌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누군가와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TV를 볼 때나 아플 때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 때문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꽃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매주 같은 요일에 와서 꽃을 사가시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어느 날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박영수와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거절했는지. 박영수와의 결혼이 트라우마가 돼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제 시간을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고 제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만약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는 확실히 확인할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지 멋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정리되어 있는지, 전 연인과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진짜로 되어 있는지, 저 역시 그런 준비가 되어야겠죠. 지금의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굳이 그런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어제 꽃집에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꽃이 좋을까요? 어떤 결혼식인지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과 결혼하세요? 3년 사귄 남자친구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결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제가 그분께 말했어요. 뭐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정리되어 있는지요. 그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 연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인 부분,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왜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온전한 내 자신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맞다고. 혼자 사는 게 맞다고. 물론 언젠가 정말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에요. 65살에 깨달은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